그날 아침 엄마는 딸이 학교에 가지고 갈 도시락을 싸놨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된 딸은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었다 그래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수업을 듣고 학교에서 돌아온 딸은 피곤했는지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식탁 위에 도시락과 딸이 차비에 쓸 용돈 13,000원을 놓아두고요. 취미생활로 삼던 동호회 모임을 위해서 8시 55분쯤에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12시간 정도가 흐른 오후 8시 20분쯤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신발을 벗기도 전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낯선 상황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도시락과 딸의 가방이 현관 앞에 아무렇게나 내팽겨쳐져 있었고 주변에는 집안 물건들이 어지럽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현관부터 시작된 핏자국은 딸의 방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집안에는 아무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방문을 열자 딸은 침대 위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얼굴에는 테이프에 감긴 끔찍한 모습으로 엎드려 있었어요. 놀라서 달려간 엄마는 딸의 머리에 감겨있는 테이프를 뜯어내려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게 됐습니다. 딸에게서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엄마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날 밤 용봉동에는 한동안 사이렌 소리가 울리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2004년 9월 14일 광주 광역시 북구 용봉동에서 발생했었던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입니다. 사망한 여성은 최초 발견자의 딸인 23살의 손 씨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으로는 얼굴 전체를 테이프로 감아놨다는 점인데요. 종이 박스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그 노란색 비닐 테이프였다고 합니다. 이 점 때문에 이 사건을 광주 청테이프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명칭이에요. 이번 사건이 있고 나서 4년 뒤에 부산에서 청테이프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건이 서로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 연관지으면서 잘못 오인하여서 명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사용된 것은 청테이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정확히 부르려면은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명칭입니다. 현장 수사에서 밝혀진 것은요, 어머니가 두고 간 아마 학교에 갈 때 쓸 차비였겠죠. 현금 13,000원과 사망한 손 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진 것 외에 도난된 물건은 없었어요. 우선 이 사건에 관해 중요해 보이는 이 테이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가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빈틈없이 감겨져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여러 번 감겨 있었고 매우 거칠게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범인이 매우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급하게 저질렀다. 굉장히 빠르게 범행을 저질러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대체 왜 이 테이프를 감았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테이프로 손발을 묶는 것은 범인이 피해 대상자를 제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보통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얼굴에 테이프를 감았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범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매우 특이한 유형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부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신을 국과수에 옮기고 머리에 감겨있는 테이프를 뜯어봤더니 코피를 흘리면서 얼굴에 여러 군데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이 드러났고요. 머리와 입술 안쪽에서도 찢어진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이 입술 안쪽에 상처가 난 것은요, 살해당하기 전에 폭행을 당했을 거예요. 주먹으로 아마 얼굴을 폭행했을 거고 범인이 그 뒤에 이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바닥에 이렇게 몇 번 찧었을 겁니다. 머리에 났던 상처가 이런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생각들어요. 손 씨의 머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총 7군데의 상처가 발견됐지만요, 직접적인 사인은
비구성 폐쇄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비구성 폐쇄는요, 코랑 입을 막아서 질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영화나 어떤 드라마나 사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베개로 얼굴을 눌렀을 때 사망하게 되면 그게 비구성입니다. 목을 조르면 경부 압박이 되는 거고요. 비구성 폐쇄라는 걸로 봤을 때 피해자는 손 씨가 아직 살아 있을 때 테이프를 이용해서 얼굴 전체를 감아서 살해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은 신체 활동이 정지가 되죠. 그러면서 몸 안에 있는 혈액이 굳습니다. 이걸 사후경직이라고 부르는데요. 경찰은 이 경직된 강도를 봤을 때 피해자는 아마도 사망한 지 반나절 정도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 와중에도 뭐 바지가 벗겨져 있었지만 양말은 신고 있던 것으로 봐서 외출하려고 하던 직전에 괴한이 집에 침입했고 살해를 당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얼핏 보면은 성폭행의 정황 같긴 하지만요, 부검에서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지를 벗기고 집안을 어지른 것은 살해 후 수사에 혼란을 주려는 생각으로 금품을 노리고 침입해서 성폭행을 했고 살해했다, 이렇게 위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보여지고요. 왜 그랬을까요? 굳이 왜 이러한 거짓된 상황들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아마 자신의 범행을 성폭행이나 금품 절도로 위장하려고 했던 목적은 아마도 이 피해자의 사망을 통해서 자신이 지목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이 사망한 손씨 여성과 미리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테이프를 감아 질식시키는 이런 잔인한 수법을 봤을 때 원한 살해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게 방금 전에 말했었던 살해 도구가 되는 이 테이프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 테이프는 손 씨의 집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증언으로 밝혀지는 거죠. 집에 있던 테이프가 아니었기 때문에 범인이 사전에 준비했다는 것이 되고요. 테이프에는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범인은 장갑을 낀 상태에서 범인을 저질렀다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니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교 4학년 여대생이죠. 그리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 학생이 이러할 만한 살해를 당할 정도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또 의문으로 남게 되죠. 그리고 현장에서 더 이상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시 수사 기록을 토대로 다시 한번 사건의 현장을 그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손 씨의 아버지는요, 오전 7시 40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 알리바이는 회사에 연락을 해보면 드러나는 거죠. 오빠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대요. 다른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는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동호회 모임을 위해서 오전 8시 55분쯤 집을 나서면서 손 씨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던 거죠. 손 씨의 집이요, 아파트 13층입니다. 현관문을 통하지 않고는 누군가의 침입이 불가능한 구조예요. 창문이나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 현장에서 그렇기도 쉽지가 않은 높이이기 때문에 범인은 어떻게 생각해봐도 분명히 현관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관문 출입구에는요, 그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열리는 자동 잠금 장치가 있었지만 파손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손 씨가 직접 문을 열어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접 문을 열어줄 만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사람의 소유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부검에서 밝혀진 이 손 씨의 사체 강직도와 거실에 떨어진 혈흔이 마른 것으로 추정해 본 사망 시간은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였습니다. 어머니가 9시 55분쯤에 외출을 했으니까 그 뒤에 바로 범인이 침입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범인이라는 사람은 손 씨가 이 시간에 혼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사람으로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복도에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 씨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알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외에 목격자의 제보는 있었어요. 13층에 살았으니까 12층에 사는 여성이었는데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사이에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진술을 했고요. 14층에 사는 위층 주민은 오전 11시쯤에 출근하려고 승강기를 기다리면서 아래층의 계단을 내려봤는데 스포츠형의 머리를 한 남성 2명을 봤다 라는 경찰의 제보가 있었지만 이게 수사의 실마리가 될 정도의 제보가 되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이 손 씨의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시작하면서 손 씨나 가족과 원한을 맺을 만한 사람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봤지만 특이사항이 어느 누구에게도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경찰은 손 씨의 사라진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와 컴퓨터 이메일까지 검색하는 다양한 방법의 수사를 진행했고요. 만약 면식범이 아닐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서 사건 당일 손 씨의 아파트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을 만한 사람, 택배 기사나 음식점 배달원, 세탁소나 어떤 종업원들, 각종 종업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가장 난감했던 것이요, 이 피해자의 혈흔이 곳곳에서 발견될 정도로 범행 현장이 상당히 난잡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한 이 범인의 특정을 지을 만한 단서나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범인은 현장에 자신의 족적이나 지문, 머리카락, 일체 어떤 흔적도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특수수사 장비까지 동원해서 범인의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족적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라도 범인이 족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데요. 이 사건 현장에서는 족적을 지웠다라고 볼 수 있는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역시 이 사건은 아까 말한 대로 철저한 계획 범행이고 범인이라는 사람은 매우 뛰어난 지능범을 말해주는 단서가 되겠죠. 경찰은 이렇게 치밀하고 엽기적인 범행 수법으로 봐서 어떤 전과자, 이미 전과가 있는 자, 범행을 저질러 본 적이 있는 자, 그리고 지능범, 여성 혐오증을 가지고 있거나 성도착증 환자의 소행일 가능성까지 감안해서요, 아주 다강도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용의자를 좁히는 데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드러난 것은 범인은 손 씨가 직접 문을 열어줄 만큼의 가까운 사람이거나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 범인은 손 씨가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 원한이나 오해로 인해서 응징을 하기 위해 작정하고 손 씨를 찾아갔다. 소액의 현금 13,000원만 없어진 것으로 봐서 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다. 하의를 벗긴 것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이다. 테이프나 장갑 등을 준비한 것으로 봐서 계획 범행이다 정도의 정황만 밝혀냈습니다. 이 이후에 수사에 진척이 전혀 없자 손 씨의 가족들은요, 유명한 역수론까지 찾아가서 범인의 행적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유가족에게 범인은 2명이다, 남쪽에 범인이 있다, 주변 인물이다 라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에 알리긴 했지만 이것도 별다른 성과는 있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모든 사건을 열어놓고 다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혀놓은 상태이지만요, 아직까지도 이 사건은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앞부분에서 말했던 2008년도에 부산에서 벌어졌었던 청테이프 살인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동일범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몇 가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광주 테이프 사건은 2004년 9월 14일이고요. 이 사진에 보이는 부산 청테이프 살인사건은 2008년 5월 7일에 있었습니다. 4년의 차이가 있어요. 사인은 모두 비구성 폐쇄로 인한 질식사입니다. 이게 공통점이긴 하지만요, 흉기가 달라요. 광주 사건 경우에는 노란색 비닐 테이프를 감아서 죽였고, 부산의 이 사진의 경우에는 이미 질식을 시킨 뒤에 감았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 테이프를 감은 모양으로 봐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고 나서 감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테이프가 깔끔하게 감겨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감았다면 피해자가 저항을 하면서 이렇게 깨끗한 형태, 별로 주름이 지지 않는
테이프가 감아진 흔적이 남길 수가 없어요. 공통점으로 보면은 계획 범죄이고 살해 후에 범행을 모두 마치고 의도적으로 집안의 물건을 흐트러뜨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은 모두 면식범에 의해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두 사건이 모두 미대 사건으로 남아 있고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서로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수법이긴 하지만 사실 동일범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광주 사건에서는 원한 살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부산에서 있었던 청테이프 살인 사건은 금전 문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사이의 유사성 외에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번 광주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뉴스를 접한 범인이 이 4년 후에 부산에서 모방 범죄를 벌였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은 채 현재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가족과 경찰은요, 사건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더 이상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주변에 살고 있던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2004년 9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서 발생했었던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